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 챗GPT, 자율주행, 게임 그래픽 뒤에서 말이죠. 어린 나이에 미국 기숙학교로 버려지듯 보내져서 9살 때부터 변기를 닦으며 살던 이민자 소년. 회사 돈이 바닥나서 엔비디아는 망하기까지 30일 남았다라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남자. 그 소년이 바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칼싸움이 나던 기숙사에서 시작해 테스트도 못한 칩에 올인해서 회사를 살려내고 2개의 그래픽카드로 시작된 딥러닝 혁명이 어떻게 지금의 AI 시대 그리고 엔비디아 제국을 만든 건지,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자신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하는 그의 진짜 속마음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정유공장과 섬유공장을 설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들은 어린 시절 태국 방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렇게 방콕에 살고 있던 1973년쯤 태국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도로에는 탱크와 군인들이 가득했고 도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9살이던 젠슨과 그의 형을 먼 나라 미국으로 먼저 보내기로 결심했죠.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는 그들의 삼촌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 삼촌에게 편지를 보내 아이 둘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9살짜리 젠슨과 형은 낯선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국 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삼촌과 지냈지만 학교를 가야 할 나이인 두 형제, 삼촌은 두 아이가 다닐 만한 기숙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젠슨 부모님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외국인 학생도 받아주면서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학교를 찾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가 워싱턴 근처가 아니라 멀리 켄터키에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였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인구 600명 정도가 사는 완전 시골 마을이었어요. 도로에는 신호등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 학교는 말 그대로 아무나 올 수 있는 학교였죠. 집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 어디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받아주는 학교, 좋게 말하면 그렇고 실제로는 정말 거친 아이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9살이었던 젠슨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학교에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지? 알고 보니까 학생들 100%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젠슨은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룸메이트는 17살,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던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학생이었어요. 처음 그 룸메이트를 봤을 때 몸 여기저기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얼마 전 칼싸움에 휘말려서 칼에 베인 상처들을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학교에서 소위 일진, 가장 무서운 아이였고 그와 같은 방을 쓰는 젠슨은 그 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곳은 감옥 같았어요. 모든 사물함과 서랍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요. 그곳에서 그는 꼬박 2년을 지냅니다. 학생들에겐 각자 맡은 일이 하나씩 있었는데 젠슨의 역할은 숙소 청소였어요. 그래서 그는 9살 때부터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칼을 가지고 다녔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아주 터프했습니다. 심지어 젠슨도 처음 1, 2주 동안은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모두가 피우니까 그냥 같이 피웠어요. 하지만 한 달 용돈이 25센트 뿐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사 피우면 아이스크림도 군것질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아이스크림을 먹자라고 생각하고 곧 담배를 끊습니다. 또한 그 시절 국제 전화요금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부모님과 연락하는 방법도 조금 특별했어요.
부모님은 작은 녹음기를 하나 보내주었고 두 형제는 그 녹음기에 한 달 동안 있던 일들을 서로 번갈아가며 녹음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태국에 있는 부모님께 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모님은 그 테이프를 듣고 그 위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덧붙여 다시 녹음했죠. 그리고 또 그 테이프를 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 보내요. 그렇게 목소리가 오가는 카세트 테이프 한 개, 그게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마침내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십니다. 가족은 다시 워싱턴주에서 함께 살게 됐죠.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국에 있던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오랜 세월 모은 살림살이, 가구, 물건들 전부 다 두고 단 2개의 수트케이스에 담긴 옷 몇 벌, 그리고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전 재산, 말 그대로 빈손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미국에 온 것이죠. 처음 들어간 집은 정말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가구를 살 돈도 없어서 가구를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젠슨이 실수로 그 빌려온 가구를 망가뜨렸을 때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물어줘야 할지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들 가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아이였던 젠슨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이민자의 삶,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은 이렇게 가난하고 불안정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놓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유공장, 섬유공장 같은 곳을 설계하는 컨설팅 엔지니어로 일자리를 구합니다. 공장을 설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내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두 분이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어린 젠슨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기에 10대 시절 데니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서빙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그 와중에도 성적은 항상 우수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더 유명한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부모님 가까이에 있고 싶었기에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오리건 주립대학교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전기공학, 특히 회로 설계를 전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전기가 흐르고 회로가 돌아가는 그 세계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서킷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공과대학에는 여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몇 안 되는 여학생 중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젠슨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숙제 좀 보여줄까? 매주 일요일마다 나랑 같이 숙제하면 내가 더 A+ 받게 해줄게. 그렇게 둘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숙제지만 사실상 매주 일요일 데이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젠슨은 그녀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CEO가 될게. 그 약속과 함께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 그는 AMD와 LSI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2명의 동료를 만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10대 시절 알바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 데니스의 한 부스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하나 만들어 볼까? 그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게이밍 칩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시작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설립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설계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 칩을 말이죠. 이 방향으로 회사를 설계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엔비디아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에 있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기존 컴퓨터에서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도전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접근이었죠. 이런저런 실패를 반복하던 젠슨. 다음 도전으로 그와 파트너들은 일본으로 갑니다.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머신을 만들던 세가 같은 회사들을 직접 찾아갔죠. 유일하게 3D 그래픽 게임을 만들고 있던 그 회사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은 오락실에서만 돌아가는 이 게임을 PC에서 돌려보면 어떨까요? 즉, 전용 게임 머신 안에 갇혀있던 게임들을 일반 컴퓨터로 옮겨오자는 제안이었어요. 대신 그 PC에서 3D 게임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칩을 엔비디아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콘솔 머신 안에 들어갈 칩도 엔비디아가 맡아서 만들기로 해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첫 번째 큰 파트너십이자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1, 2년이 지나고 그들은 아주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틀렸구나. 1995년 무렵 엔비디아는 이 그래픽 칩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경쟁사가 생겼고 그들 대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엔비디아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다른 회사들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구나. 게다가 회사 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고 세가와 약속한 콘솔용 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엔비디아는 조용히 사라질 운명이었죠. 그래서 젠슨은 직접 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좋지 않은 소식을 꺼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 테크놀로지는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약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저희는 받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콘솔 칩을 만들 다른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령 이 계약을 여기서 끝내신다고 해도 저희가 받을 돈은 그대로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돈마저 못 받게 되면 저희 회사는 오늘 밤 당장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그는 왜 이 기술이 안 되는지, 처음엔 왜 될 거라고 믿었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모든 디테일을 숨김없이 아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5 밀리언 투자 형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세가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당신 회사는 금방 부도가 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 밀리언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다른 수많은 회사들은 이미 정답에 가까운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남아있던 성공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젠슨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제가 만약 그의 입장이었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승산이 전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잃을 게 훨씬 더 분명한 베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젠슨은 투자해주지 않더라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의외의 답을 듣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엔비디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 돈으로 그는 대부분의 인력을 정리하고 다시 거의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서점에서 $60짜리 교과서를 3개 사와서 3명의 핵심 엔지니어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합시다. 지금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걸 배우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접근해봅시다. 엔비디아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보죠. 그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비디오 게임.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비디오 게임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엔비디아만의 GPU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TSMC에 시제품 칩을 보내고 다시 받아서 테스트하고 버그를 고쳐 또 보내고 이 정상적인 개발 사이클을 돌리기에는 시간도 자금도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그들은 에뮬레이터 머신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 공장에 칩을 찍어 보내지 않고도 가상의 칩을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였죠.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그 기계 한 대 값이 남아있던 자금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그 기계를 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어요. 고객이 없어서 우리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창고 어딘가에 딱 한 대 남아있던 재고가 있었고 엔비디아는 그 마지막 한 대를 사옵니다. 그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고 엔비디아는 그 에뮬레이터로 가상의 칩을 만들기 시작해요.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 젠슨은 TSMC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겐 많은 고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요. 이 칩을 바로 양산해 주세요. 저는 이게 작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TSMC는 이렇게 말렸다고 해요. 아무도 이렇게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첫 설계 버전이 그대로 작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최종 제품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 칩을 양산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부도가 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에게 남아있던 건 딱 한 번의 생산 기회, 한 번의 샷뿐이었습니다. 결국 TSMC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칩이 공장에서 나왔죠. 믿기 어렵게도 그 칩은 한 번에 제대로 작동했어요. 그리고 PC를 비디오 게임 콘솔로 바꾸어 버린 혁명적인 제품이 됩니다. 마침 그때 둠과 퀘이크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대박을 마주하게 되죠. 제로에서 시가총액 10억 달러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그 구간을 돌파한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5밀리언을 맡겼던 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젠슨은 어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었어. 만약 그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그 60억 정도의 투자금은 1경을 넘는 숫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엔비디아가 상장을 하자마자 지분 대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충분히 기적 같은 수익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망하기 직전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런칭한 단 하나의 칩. 그 칩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그는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며 새로운 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약이 찾아오죠. 2006년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기술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같은 GPU 위에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얹어서 일반 컴퓨터를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리고 201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2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교수가 알렉스 넷이라는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듭니다.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죠. 그들이 사용한 하드웨어는 단 2개의 엔비디아 GTX 게이밍 GPU였습니다. 그 작은 실험이 딥러닝과 현대 AI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분류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고 찾는 일을 수백, 수천 배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어요. 그 시점에 이미 수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딥러닝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고 젠슨은 그 흐름 속에서 거대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컴퓨터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AI와 GPU로 풀 수 있지 않을까? Unsupervised AI Learning,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는 딥러닝 시스템,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확장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이 방향에 대해 확신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직원이 강하게 이 방향을 설득했고 젠슨은 일주일 동안 관련 논문과 자료를 미친 듯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인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길은 완전히 AI와 딥러닝에 필요한 GPU를 만드는 회사로 방향이 고정됩니다. 젠슨은 자신이 즐기던 취미생활을 모두 접어버렸다고 해요. 하루 14시간, 주 7일, 사실상 쉬는 날 없이 AI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2015년 엔비디아는 DGX-1이라는 슈퍼컴퓨터를 내놓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들어간 AI 연구 전용 슈퍼컴퓨터였죠. 하지만 처음 이 제품을 기꺼이 받아들인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던 비영리 AI 연구 조직. 젠슨은 그들에게 직접 DGX-1을 배달해 줍니다.
그 조직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오픈 AI가 됐죠. 9년이 지난 지금 DJX 기반의 슈퍼컴퓨터는 더 작고 더 강력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엔비디아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챗GPT가 등장하면서 세상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엔비디아는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죠. 지금까지가 엔비디아의 스토리였다면 이제 젠슨 왕이라는 사람의 내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인생에서 여러 번 아주 강하게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든 시기들 속에서 그는 몇 가지 레슨들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이기는 전략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지. 모던 3D 게이밍 시장은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이번엔 AI 시장을 만들었죠. 또 하나 배운 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버틸지,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그가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잡다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는 것.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에 쓸 돈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연료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쓴다. 그게 그의 방식입니다. 놀라운 건 그 느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분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엔비디아가 망하기까지 30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일합니다. 이 문장은 33년 동안 엔비디아를 밀어온 젠슨 왕의 내부 모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 감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취약함, 부족함, 불확실성과 불안함, 항상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긴장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나아가게 하는 힘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실패를 피하려는 발악입니다. 그는 조로건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건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진짜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야망가가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고 싶어서 나아갈 뿐이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주 7일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일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원동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다음 주에 갑자기 끝나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지쳐있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동기부여 문장보다, 멋진 명언이나 강연보다 진짜 사람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은 가끔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 앞에 딱 맞게 준비된 상태로 서 있었겠지. 그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머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젠슨 왕의 이야기는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처음 몇 년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회사를 끌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저는 공을 글러브 정 가운데서 깔끔하게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헬멧에 맞고 튀어나온 공이 우연히 글러브 끝에 걸려서 겨우 잡힌 것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저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어요. 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죠? 모든 성공은 틀린 선택을 마주한 뒤에 피벗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언제 피벗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취약한 위치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전환의 기회가 생깁니다.
즉 기회를 찾기 위한 첫 번째 통과 의례는 반드시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규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어제의 나는 틀렸던 건가? 오늘의 나도 여전히 이 생각이 맞다고 믿는가? 머지않아 이 생각은 바뀌게 될까? 지금의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아닐까? 심지어 그에게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 경쟁자들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수백만, 수십억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항상 정답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틀렸다는 걸 인정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실마리를 찾고 전략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상태를 파도에 비유해요. 파도는 절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눈앞에 온 그 파도를 타는 것 뿐이에요. 파도의 속도와 세기에 맞춰 계속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그가 말하는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젠슨 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같은 테크 회사의 CEO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정도 있지만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리고 문제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 그 모든 감정을 그냥 원동력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의 두 자녀들도 지금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처럼 주 7일 쉬는 날 없이 깨어있는 대부분 시간 일합니다.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휴가라고 해요. 어디를 가든 계속 일을 하고 젠슨은 하루에도 수천 통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하냐는 질문에 젠슨은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일종의 유전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일에 대한 환상을 깨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제 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매일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항상 일하면서 행복할 거야. 멀리서 크게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잘라서 보면 정반대일 때도 정말 많아요. 제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 열정이 재미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큰 성공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끝까지 해내는 힘든 일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고 고독과 불확실성을 버텨내야 합니다. 때론 그게 쪽팔림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그 감정들이 무언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일이니까요. 처음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열정이 생기기 전에 찾아오는 그 힘든 시간이란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진 않습니다. 멀리서 크게 보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과정을 조각조각 나누어 보면 결코 늘 재밌고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견뎌야 하는 무게는 아마 이런 종류의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감정들이 있었기에 성공 이후의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대학원에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 됩니다. 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단지 올라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기회는 여러 곳에 있으니까요. 물론 운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도움도 필요하죠.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믿는 게 있다면 그걸 쫓아야 합니다. 쫓지 않는 꿈은 그저 망상으로 남을 테니까요. 이게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수없이 틀리고 수없이 불안해하고 수없이 피벗하면서 걸어온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이 메시지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느끼신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